지금 개발자가 미국에서 남아 돌아서 난리예요. 미국에서 1등 개발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카네기 멜론 대학입니다. CMU고 2등이 스탠포드예요. 3등이 MIT나 아니면은 뭐 일리노이, 얼버니 샴페인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 대학들 3년 전에 취업률이 3,400%였어요. 작년도 취업률이 50%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있는 직원도 내보내는데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거예요. 네. 한국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날 AI는 뭐 의료, 금융, 교육, 뭐 교통 할 거 없이 뭐 우리 삶 곳곳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AI가 더 이상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발전할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AI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이제 AI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는지, AI 에이전트의 시대는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AI라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익숙은 해졌어요. 저도 챗GPT 계속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 잘 안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AI의 끝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어찌 보면 앞으로 인류의 삶을 많이 바꿀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얘기도 좀 얘기 들어보고. 나눠보죠. 도대체 일반 AI하고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다른지 네.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뭔가 네. 에이전트 하면 벌써 단어가 불안한 게 네. 사람들을 좀 많이 대체할 것 같아요. 이게 개발이 되면 될수록.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네. 이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네. 이게 뭐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와, 이 부일남을 위해서 제가 에너지를 많이 들였습니다. 네. 우리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저는 맨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약간 007 같은 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에이전트 그러면은 약간 뭔가 어두운 곳에서 네. 국가를 대신해서 뭐 이런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를 정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는 우리에게 에이전트라는 용어보다는 에이전시라고 하는 용어가 되게 에이전시. 익숙해요. 예를 들면 에이전시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여행 에이전시 있잖아요. 네. 여행 에이전시는 여행을 가는 모든 과정을 설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항공편도 예약해야죠. 그 다음에 도착해서 할 일정도 짜야죠. 뭐 먹을 거, 잘 것 이런 것들 하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관련된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부동산 에이전시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설계사분들도 위탁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에이전시 하면 연예 에이전시, K-팝부터 해서 K-컬처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의 핵심은 뭔가 기획을 하고 전문성 있게 양성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스포츠 에이전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거든요. This is an ad for men이에요. 여자를 위한 광고가 아니에요. 네. 이런 창의적인 거 만들어내는 거 광고 에이전시, 마케팅 에이전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거의 모든 것들은 에이전시가 합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현물로 사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네, 다 디지털로 해서 전자거래가 되는 가상의 자산에 가깝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부일남에서도 하고 있는 이제 가상자산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탁받은 곳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도대체 에이전시가 뭐냐,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는 에이전트들은 어떤 것들이냐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대행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전문성을 갖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경제성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직접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일일이 하는 게, 예를 들면 여행 에이전시 맡기는 것보다 100분의 1 저렴하다. 그럼 기꺼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이전시의 필수 요소인데,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꿰뚫을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에이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분들을 우리는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뭐냐? 이거를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네. 컴퓨터. 이제 컴퓨터가 뭔가 네. 일을 대행하고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실행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험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제성까지 달성을 내도록 하는 게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AI 에이전트는 여태까지 질문하면 대답하는 걸 떠나서 이제 사람을 대행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내리고 그 행동 결과에 대한 위험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참여를 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료 화면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죠. 이 화면은요, 그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GTC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있는 CES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2부는 4단계로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여기 보시는 Perception AI라는 건데 뭐 음성 인식을 하고 이미지 인식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인식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를 생성 AI 시대라고 합니다. 네. 글을 쓰면 글을 써주기도 하고 영상을 생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음악을 생성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 세상이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사람을 대신해서 뭔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젠슨 황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장을 코딩 어시스턴트, 커스터머 서비스, 페이션스 케어라는 이 3가지 주제를 일단 이 사람은 제시했어요. 네. 이 시장은 완전히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에서 시장도 변화하고 시장이 파괴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중개를 하는 모든 산업이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엄청난 타격 혹은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다고 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또 우리가 중개하는 거 대부분 유명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자상거래 또 다 중개죠. 그렇죠. 쿠팡에서 뭘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요. 이런 여러 중개를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AI 에이전트가 지능화되고 자율화되면서 경제적 혁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2가지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냐 하는 거를 또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릴게요. 도대체 챗GPT랑 에이전트 AI가 어떻게 다른지. 네. 예를 들면 챗GPT는 우리가 LLM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이거 우리는 뭐 초거대 언어 모델이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LLM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데이터예요. 그냥 네.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질문을 해요. 이거 번역해줘. 이거 문서 작성해줘. 이건 도대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LLM이 사전에 많은 것들을 학습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되죠.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우리는 생성인공지능, 챗GPT 또는 달리 같이 이미지 생성이나 또는 영상 생성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 걸 영어로는 이제 hallucin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최신 정보를 학습할 때 몰랐으면 지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것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검색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입니다. 혹시 퍼플렉시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좋습니다. 쓰고 계세요? 확실히 좋아요. 네. 챗GPT보단 좋더라고요. 챗GPT는 질문하면 그냥 답변만 나오는데 이 퍼플렉시티는 자기가 검색을 해서 질문에 답이 있는 문서를 찾고 답 있는 문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찾아서 자기가 학습한 걸 결합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죠. 이런 기술을 RAG라고 해요. 좀 낯설 텐데 영어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Retrieval이 검색입니다. 검색. 네. 그래서 검색 증강해서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검색도 하고 자기가 학습한 걸 결합해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 AI는 어떤 거냐? 훨씬 복잡해졌어요. 너무 복잡해졌죠? 질문하면 검색하는 거 말고 이 LLM 인공지능이 이제는 추론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또 다른 도구와 또 다른 인공지능하고 소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지금 사용자가 질문한 것은 정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금리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이 제가 그 질문 한번 해볼 건데 조금 있다가 네. 이스라엘 전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라고 질문하면 얘는 그 전문성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검색만이 아니라 그러면 정치 관련된 인공지능, 채권 관련된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예를 들면 시장 전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 전망에 대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차트 툴도 얘가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답변을 생성을 하지만 그걸 갖고 직접 거래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 퍼플렉시티나 챗GPT는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데 에이전트는 질문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면은 다른 에이전트나 다른 인공지능하고 협력을 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답변과 조사 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요구를 하면 그걸 갖고 액션, 다시 얘기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달라지는데 퍼플렉시티나 챗GPT 같은 케이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돼? 부동산 어디에다가 어떤 부동산 투자하면 좋아? 라고 질문하면 그 목록을 보여준다면 에이전틱 AI 세상으로 가게 되면 발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그러면 지가 주식을 사고 선물을 사고 팔고 하면서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구성을 하는 사고 파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에이전트 중개를 하는 거네요. 중개를 중개사. 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행위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 AI가 만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가 유용하지만 챗GPT가 우리 삶과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꾼 것 같지 않잖아요. 네. 마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처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집중하는 거는 인공지능에서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나 초거대 언어 모델들은 이제 시작인 거죠. 뇌를 갖는 걸 하나 가졌다면 이제는 행동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에이전틱 AI가 세상을 바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챗GPT한테는 일본 2박 3일 여행 계획 짜줘 하면 짜주긴 하는데 거기서 호텔 예약하고 그다음에 뭐 항공권 예약하고 하는 것들이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그러면 날짜는 어떻게 돼요라고 묻고 그다음에 가고 싶은 곳 특별히 있으세요? 그럼 온천도 하고 싶고 맛있는 우동도 먹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면 얘 혼자가 그걸 다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나 일정을 짠 다음에 비행기 항공 예약하는 에이전트를 불러요. 그러면 걔하고 소통을 해갖고 예약하고. 그 예약을 해요. 그다음에 그 가는 곳에 대한 추천을 한 다음에 예약을 한 다음에 그럼 거기 내려서 숙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숙소 하는데 또 예약을 해요. 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데는 음식점을 나열한 다음에 어디 가냐고 묻고 거기 음식점에 있는 리뷰가 일본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면. 그럼 일본어를 읽고 요약을 해줘. 여긴 리뷰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여기 예약해줘. 그럼 예약 앱을 불러들여서 사람처럼 예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전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럼 인공지능 여럿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 부동산 정치 경제 관련된 에이전트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항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음식 관련된 거나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거를 아는 에이전트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찾고 인공지능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 인공지능의 잡사이트?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생겨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동네에서 또는 회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 있다 그러면 아니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에서 마케팅 문구 제일 잘 쓰는 사람 누구야? 영어로 해갖고 실시간 통역 잘하는 사람 누구야? 그거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고 다녀야 되죠. 근데 그래서 물어보고 다니지 않고 에이전트나 AI를 찾아내고 그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공지능 잡사이트 플랫폼이 나왔어요. 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게 MCP와 A2A라는 거예요. 근데 MCP는 원래 그 지금 현재 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클로드라는 서비스를 만든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나는 예약을 하는 AI가 필요해, 서비스가 필요해, 나는 음식점을 검색을 해서 음식점 예약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하면 각각이 도대체 누가 최고인 건지 걔네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소통하는 방식을 표준화해 버렸어요.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구글이 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싶어갖고 A2A라고 해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프로토콜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참고화면을 보시면 에이전트가 이게 이렇게 네모 박스가 다 에이전트들이거든요. 네.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일하죠. 어디요? 군대가. 그렇죠. 군대 가면. 그렇죠. 조직을 구성. 그럼 이게 이제 마스터 에이전트인데 얘네들이 여행 일정 짜는 애들, 얘네들이 뭐 비행기표 하는 애들, 얘네들이 뭐 또는 식당 예약하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조직화를 하고 스스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자동화하는 게 바로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되면요. 네. 사실상 사람 하나가 회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1인 회사 및 소규모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를 갖고. 네. 대표적인 회사가 커서라는 회사인데요. 매출의 기준으로 보면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직원 수가 20명이에요. 직원이.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혼자 창업해서 혼자 매출액을 50억에서 100억 이상을 올리는 회사들이 우죽순 생기고 있어요. 이 AI 때문에. AI를 사용하고 AI 에이전트를 써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게 결국에 지금 챗GPT의 문제는 결국에 내가 검색도 해야 되지만 그 그렇죠. 나온 거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행동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인 기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런데 그 시장 중에서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거의 용광로 같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을 우리 개발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개발자들이 제가 이것도 참고하면 준비했는데 가트너 그룹 말에 의하면 2030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네요. 30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0%가 해고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게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2년 동안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모든 직업 중에서 제일 많이 해고됐어요. 30만 명이 미국 안에서 해고됐고요. 네. 지난달 이 방송 찍는 전달만 하더라도 3만 명 가까이가 해고됐어요. 3주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6천 명을 그냥 한꺼번에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구글이 3천 명을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참고 자료를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해야 되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유지 보수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업무 프로세스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취준생이 제일 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개발자였어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직장 두세 번만 옮기면 연봉이 2배가 올라갈 정도로 개발자 부족하다가 난리였거든요. 지금 개발자가 미국에서 남아 돌아서 난리예요. 미국에서 1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카네기 멜론 대학입니다. CMU고 2등이 스탠포드예요. 3등이 MIT나 아니면은 뭐 일리노, 엘버른 샴페인 뭐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 대학들 3년 전에 취업률이 3,400%였어요. 대학 졸업할 때 3-4군데 다 붙는 거예요. 구글도 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네네. 붙고 전 세계적인 대학이니까. 작년도 취업률이 여름 때까지 졸업하자마자 취업률이 50%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야. 그게 2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있는 직원도 내보내는데 뽑냐 이거죠.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엔 내년, 후년, 후후년 2, 3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한 2년 늦어 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요. 2023년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해고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두 번째 리크루터, 테스터들, 코치 뭐 이런 사람들이. 특히 그건- 빅테크에서. 이게 어차피 에이전트로 다 대체되는 대체가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거든요. 네. 자기가 만든 AI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직업이 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영향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로이어예요. 변호사님들. 네. 변호사 시장도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도 지적 노동을 프로세스로 하거든요. 케이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뭐 조사하고 그렇죠. 뭐 정의하고 뭐 소장이나 이런 문서 드래프트하고 여기서 새로운 이슈는 없나 발견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님들이 통상으로 하는 업무는 굉장히 루틴해요. 이거를 AI 에이전트가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그게 변호사님 특히 이 변협하고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 리갈텍이라는 분야가요. 영국에서는 지난달에 변호사 한 명 없는 로펌이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변호사 아예 없는 아예 없어요. AI가 그냥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표도 한 명이 없는데 대표이사가 일은 안 하는데 대표이사가 변호사예요. 변호사고. 네, 대표이사 한 명이 변호사고 밑에는 다 AI로 돌려요. 야. 이게 하는 업종도 딱 뾰족하게 가져갔어요. 채권 추심, 돈 못 받은 거 있죠. 돈 빌려주고 네, 못 받거나 네. 뭐 계약을 했고 뭐 뭘 했는데 못 받는 것들 여기에만 집중하는 업무를 AI로만 변호사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률로 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개발, 사이언스나 또는 연구개발 분야예요. 이 연구개발 분야도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오나 신약 개발하는 쪽은 AI 없으면 이제는 미래 경쟁력이 아예 없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AI가 만드는 신약이나 머티리얼이나 유전체 분석에 기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mRNA라고 얘기하는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안티네오젠이라고 얘기를 부르는데 이제 항암 백신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항암 백신은 대부분 그 자기 유전자에 기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뭘 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AI로 모두 다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머티리얼을 개발하는 것들 또 창의적으로 과학 연구하는데도 다 AI가 대체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R&D 프로세스가. 그래서 이 R&D 프로세스가 AI 에이전트가 거의 대부분을 대체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허도요. 변호사님하고 특허 쓰고 있는 변리사님들이라고 있죠. 우리들한테는 얘기 안 하지만 뒤에서는 다 챗GPT나 저희 회사는 루시아 같은 게 있는데 루시아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네, 않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챗GPT 해갖고 조사한 거고 챗GPT에서 소장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몰래 뒤에서는 다 쓰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직업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약간 실물을 만들어내고 진짜 이런 뭐 예를 마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보다 그냥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냥 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냥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GDP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어요. 요 그래프가 미국의 지난 120년간의 실질 GDP예요. 그걸 실질 GDP는 특정 해의 물가로 전체를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 명목 GDP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실질 GDP가 실제로 그 나라의 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1인당, 퍼캐피타니까 1인당이거든요. 그 1인당 부가 10배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10배 네. 잘 써야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몇 배 증가된지 아세요? 우리도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40배가. 40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보다 저희가 40배 맛있고 좋은 옷과 음식과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이에요. 네. 예, 그 사실이거든. 저희 아마 증조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는 평생 옷이 한 2, 30벌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평생 입는 옷이 아마 수백 벌이 아니라 그 이상일 거예요. 네. 그만큼 큰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이게 GPT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요 1900년도부터 이게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일어나는 1930년도 요거를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네. 산업혁명은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장 자동화가 만들어지고 표준화되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할 수가 있게 되죠. 경제성을 달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예요. 1990년, 80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컴퓨터 인터넷에 기반한 거죠. 1차 산업혁명은 1600년대로 올라갑니다. 네. 당적기 같은 형태인 건데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1인당 GDP가 이렇게 올라간 그 경제 주축이 뭐가 있었냐? 근육노동을 자동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육노동 자동화 핵심 뭐냐면 무거운 걸 들어올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하늘 날고 그리고 머리카락 100분의 1, 1000분의 1로 해서 건물을 쌓아 올릴 만한 기술한 그게 반도체잖아요. 네. 그 기술은 우리 손으로 하기 힘든 것들을 기계로 자동화를 한 거죠. 근데 그게 2000년대, 2010년 이후가 되면서 기계 자동화를 통한 혁신이 모든 선진국에서 멈추게 돼요. 왜냐? 실질 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 성장률이 대부분 2% 미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2% 미만인 건 10년이 지나도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한계에 온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변화되냐?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노동이 자동화되는 거예요. 이제 뇌를 대체를 해야 되는 거군요. 뇌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표현하신 게 정말 맞는 표현이신데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프로세스라는 것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와 그 전문성을 AI가 가지게 되면서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혁신의 어떤 그 한계가 네.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했기 때문에 사람은 또 다른 일 하러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로봇도 나오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프로세스 같은 걸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몸과 머리를 다 대체해 버리면 인간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비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저는 네.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여기 주황색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건 주당 근무 시간이에요. 미국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산업혁명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2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시기에 공장 자동화가 될 때 근무 시간이 60시간에서 급격하게 줍니다. 여기 출렁한 것은 그레이트 디프레션이에요. 세계 대공황 때. 네. 저 때는 뭐 다 직업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40시간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지나가면서 급격하게 다시 근무 시간이 34시간 줄는다. 컴퓨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저희가 직업을 잃는 게 아니라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근무 시간을 줄이더라고요. 네. 우리 인간은. 근데 뒤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1인당 부를 쌓아 올린 거예요. 이 두 개가 반비례해요. 놀랍게.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적 노동을 대체하면은 당연히 일자리는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근무 시간은 저는 저 정도로 준다고 봐요. 2050년 이 무렵이 되면. 이제는 정말 조금만 일하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그렇게 근데 되는 걸까요? 거기에 이제 제가 다음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래프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데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에 숨겨져 있는. 이 1인당 GDP 제가 요거를 보여드렸는데 요 그래프도 되게 재미난데 이 그래프는 전체 국가 GDP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인구수로 나눈 거죠. 1인당이니까. 네. 계속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인터넷과 컴퓨터로 전산화가 시작이 되면서 중산층은 멈춰요. 중산층이 멈추기 때문에 시작한 게 맞벌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맛있는 건 쏟아져 나오고 좋은 옷은 쏟아져 나오는데 좋은 집은 엄청나게 나는데 혼자는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수가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맞벌이를 시작해요. 미국에서. 네. 대한민국 그 현상이 똑같은 게 2000년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벌이가 부부들이. 그러면서 가족 전체 부는 쌓아 올리게 되면서 중산층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1인당 GDP 보면은 중산층이 1980년 90년대 완전히 멈춰요. 근데 중산층이 멈췄는데 1인당 GDP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양극화가 이제 엄청 심해졌다는 거죠.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는 뭐냐면 양극화가 더 강화된다는 거 의미예요. AI 때문에. 네. 그래서 직업이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텐데 중산층의 수준은 유지될 거예요. 그럼 중산층이 부자가 되냐? 아니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될 거예요. 누가? AI에 투자를 하고 AI를 가지고 AI로 돈 버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펌 대표님 한 분은 엄청 부자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던 그 로펌 그 변호사님들은 다 실직되고 뭐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실직보다는 일이 줄어들면서 적절히 이제 배분이 되겠죠. 이제 뭐 알바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제 정말로 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변호사 시장이 점점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본질적인 의문이 아직은 해소가 네. 안 된 게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주사눈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캐드 없을 때는 막 도면 그리고 했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가져가지고 좀 더 고부가 가치의 사업을 네, 하고 네.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거 갈 때조차 없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하고 역할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는 제가 사례를 들게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다르게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실에 가면요. 거예요? 네. 특히 수학 시간에 가면은 한 30명 아이 중에 20명이 잡니다. 10명은 선행학습했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자요. 네. 그러니까 잔다는 얘기는 자든지 딴짓을 하는 거죠. 네. 10명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어서 잡니다. 네. 아니 미적분하고 앉아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운동하고 있는데 30명 중에 10명을 맞춰서 진도를 빼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수가 될 아이들은 미적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미적분을 직접 할 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개그맨이 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수학 교과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생산이 될 거예요. 생성이. 운동하고 자기 꿈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개념적인 것. 시험 보는 것도 그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나는 퀀트 투자를 하는 AI 소프트웨어를 수학적으로 만드는 일을 할 거야. 그 수학 엄청 잘해야죠. 네. 그럼 걔는 그 수학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 교과서와 수학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애들 30명 모여놓고 똑같은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네. 난이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시험도 다 다르게 볼 테니까요. 그럼 선생님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은 연애 상담해주고 친구 교우 상담해주고 그 아이들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이거 힘들어했거나 엄마 아빠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코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은 인간의 관계 이런 거 있을 것이다.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리 휴머노이드여도 그걸로는 안 된다.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거의 7, 8년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동시에 암에 걸리셨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가면 유명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딱 1분 얘기합니다. 그렇죠. 딱 보여주고 네네네. 이렇게 하시고 뭐 MRI 찍으셨는데 병이 이 정도이고 이거 열어보셔야지 될 것 같은데 뭐 수술 날짜 나가시면서 잡으시죠. 그리고 그때 뵙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럼 뭐가 궁금하겠어요? 더 아는 게 없는데. 그럼 몇 개 질문하다가 1분 내에 나와서 병원에 가서 날짜 잡으면 날짜가 4개월 후예요. 네. 이러면 유명한 병원은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병원이거든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나? 진단, 처방, 심지어 수술의 일부까지가 AI가 해요. 그러면 그 AI가 진단 처방한 걸 의사 선생님은 이거 맞아 틀려 하는 것들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죠. 이걸 휴먼 인 더 루프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할 때도
의사 선생님하고 로봇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남는 시간은 뭐 하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 당시 제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와서 아는 게 없으니까 네이버 들어가서 무슨 걸린 사람들 모이는 카페 가입을 해서 네. 밤새 뭐 검색해보고 지리산 어디에 가쁜 도사가 유명한 사람인데 뭐 그 사람하고 상담을 받고 무슨 뭐를 먹으라는 둥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 궁금한 거 얘기해주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서 각 직업에서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면 굉장히 발칙한 상상인데 택시가 두 종류의 택시가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혹시 좋아하세요? 뭐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 가면은 자율주행 택시들이 다녀요. 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택시 불지르고 있거든요. 우버 기사들이. 네. 왜냐면 우버 기사들이 자율주행 택시 때문에 자꾸 일자리를 잃어요. 그리고 그게 우버의 꿈입니다. 우버는 우버 기사들과 대략 7대3으로 수익을 나눠 먹잖아요. 근데 우버의 꿈은 우버가 만든 자율주행 택시 자동차를 타고 기사 없이 우버가 100%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험이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선 두세 개 이상의 택시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한번 탔는데 되게 안전하고 운전 기가 막히게 합니다. 3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택시 중에서 기사님이 몇 분이나 운전하고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제로에 가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서 나는 외로우니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사님이 있으면 좋겠어.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관광객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관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 물론 그것도 에이전트가 할 수 있지만 따뜻한 인간관계에 대한 삶을 요구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 직업 종류는 다양해지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부는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면서 실업률은 크게 증가되진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다만 소득은 많이 줄어들 수는 있을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거든요. 우울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안 가니까 우울증 지수가 높지는 않는데 청소년 자살률하고 뭐 그렇죠.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 1등이에요. 둘 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행복한 나라는 아닌 거죠. 그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마음을 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행복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비교잖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 그게 이제 전문가이신데 부동산이 더더군다나 맞아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 내 친구인데 갔더니 강남 반포에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는 20평짜리 전세 살고 있어. 그렇죠. 공부는 내가 더 잘했는데 대학도 내가 좋은데 나한테. 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불행감을 가져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인 사회적 부하고 삶의 질은 좋아지겠죠. 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잘 살지만 불행해졌어요. 그런데 불행할 수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AI의 도입에 해당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은 직업에 임팩트를 주고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고 봐요.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일하는 업무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소하게라도. 옛날 같으면 야 그거 못하라 해라는 것들이 이제 돈 받고 일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큰 거죠. 에이, 야 그거 그냥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그 것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몸으로 하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플러머라고 그러죠.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면 배관공들이 돈을 엄청 잘 벌어요. 네. 심지어는 배관공들을 부르잖아요. 그 집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데 집에 이제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배관공을 불러야 돼요. 근데 배관공을 부르면 우리나라에서 당일날 오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길면 한 달 후에 와요. 어떻게 살아요? 살기 힘들죠. 네. 빨리 와도 일주일 후에 와요. 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올 때 벤츠나 BMW를 몰고 옵니다. 네. 왜냐면 그 사람은 와서 그 사람은 1시간 만에 고치고 가는데 돈을 얼마 받냐? 500불 받거든요. 500불이면 지금은 한 7, 80만 원 되는 네. 돈을. 그러니까 하루에 세 군데 가면은 한 200만 원 버는 거야, 하루에.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뭐 3, 4천만 원 이상을 버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미국, 우리나라 아파트니까 거의 구조가 비슷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든 집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파트 구조가. 그러니까 배관 구조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AI가 학습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인간이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현재는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많은 분이 예측을 하고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몸으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나요? 자동차가 달리기를 잘하나요? 자동차가 더 잘하죠.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나요? 택시가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사람이 더 잘 벌죠. 예, 자동차보다 100분의 1도 못 달리지만 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직업이
새롭게 부각이 되는데 그것이 훨씬 섬세하고 훨씬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다양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 미래의 어떤 직업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매력이나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어떤 아직은 대체 불가능한 몸으로 하는 어떤 것, 그 효율이 아직은 더 로봇보다는 더 빠른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남을 것이다. 뭐 그렇죠. 일종의 뭐 감정 노동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23살이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데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 오더니 아빠 저 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유튜버가 될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꿀밤을 때리려고 하면서 야 그거 유튜브 돈 되겠니? 그 뭐가 네가 꿈이 되겠어. 너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한 셀럽이 되셨잖아요. 네. 단지 많이 먹는 분이 구독자가 1000만이 넘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그 미래 예측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몸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직업의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인류의 삶을 되게 혁신적으로 편하게 바꿔주고 훨씬 예전보다 더 생산성 높게 더 효율적으로 바꿔준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뭐 더 불행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향 결정됐는데 네. 근데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돈을 엄청 버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고 돈을 상대적으로 못 버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일 수도 네.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런 그 일반적인 가정을 지금 꾸린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러면 뭐 나는 어쨌든 뭐 직업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우리 아이는 뭐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막해 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뭐 네. 대학교 뭐 아까 말씀하신 공교육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코딩 배워봐야 다 저렇게 막 해고당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까운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세요. 그걸 제가 크게 두 쪽으로 보면 향후 20년간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가? 그 20년 후는 네.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볼게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면 20년까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향후 20년까지를 본다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마 거의 50년, 100년이란 과정 동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20년 후까지 보면 AI 에이전트가 물론 굉장히 큰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오신 대표님이 한 분이 따님이 생물학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미래는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그쪽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네. 소프트웨어 쪽 하는 쪽으로 석사 박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전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뾰족한 벌티컬에서 전문성을 가져가는 게 맞다. 다른 분야에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생물학에서 최고의 생물학 지식과 생물학 전문성을 가져가면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전문성을 가져간다면 굉장히 깊이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AI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AI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AI를 잘 쓰는 걸 뭘 해야 되지 않냐? 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자면 IT 리터러시라든지. 근데 AI 리터러시에 해당이 되는 건 문화이면서 그냥 쓰는 거죠. 지금 MZ 세대들한테 일부러 컴퓨터를 가르치고 휴대폰, 스마트폰을 안 가르쳐줘도 그냥 쓰는 것처럼 네. AI를 그냥 쓸 거예요. 단지 그러면은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누가 해요? 기자분이. 아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기사를 잘 쓰는데 이제 기자가 다 없어지겠네?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을 기똥차게 쓰는 다른 인간 기자님이 기자님을 대체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문학이면 문학, 생명공학이면 생명공학, 역사면 역사 이런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차별화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AI를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네. 삶에서 도구로. 이런 방식의 일단 적어도 20년까지는 그 이후는 그것도 아마 안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그게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전공이나 공부하고 상관없이 소양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소양에 해당이 되는 게 4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렇다고들 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아닙니다. 뭐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에 있는 네. 저희
아이들도 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좋은 학교를 가냐 못 가냐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과거엔 그랬으니까요. 네, 과거엔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뭐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은 있죠. 네. 그 20년 후에도 그럴 거냐는 거고 100년 후에도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기준이 지금 뭐냐면 OMR 카드에다 정답을 잘 찍는 친구들인 거예요. 네. 그게 서울대학을 가던 MIT를 가던 버클리를 가던 다 OMR 카드에 정답 잘 찍는 거죠. 우리나라 수능, SAT, 미국에선. 그런데 이미 작년 기준으로 상위 1%를 하거든요. 챗GPT가 답 찍는 거는. 네. 그리고 작년 이미 봄에 변호사 시험도 상위 20%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를 푸는 거는 무조건 AI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죠. 더 이제는 잘하겠죠. 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푸는 건 정답이 있는 걸 풀잖아요. 네. 정답이 있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얘가 추론 기술이 접목이 돼서 기똥차가 풀어요. 자기가 안 본 문제도 수학 문제를 풀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놀라운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사이언스지하고 같이 해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돈을 걸었어요. 인공지능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드는 수학자분들에게 상금을 건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가 뭐 50명인가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건 인공지능 절대 못 풀 거야 해갖고 40문제가 50문제를 낸 거예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을 다 풀어버렸어요. 이거 절대 못 푼다. 지금 수준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상위 1%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1000명 중에 1등이거나 10,000명 중에 1등일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수능 시험 보는 사람들이 대략 한 3, 40만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10년 후는 3, 40만 명 중에 1등 하지 않을까요? 그조차도 지금 인구가 우리는 20년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20만 명 중에서 1등을 하겠죠. AI가. 결국은 대학에 퀄리파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AI. 그렇죠. 정답을 찾아내는 것들은. 네. 근데 똑같은 챗GPT나 똑같은 퍼플렉시티나 저희 회사에는 구버라는 게 있는데 똑같은 구버에다가 질문을 해도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쓰죠. 많이 경험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답을 잘 찾는 사람보다 호기심과 위대한 질문을 AI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 가능성이 커요. AI가 엄청난 지식을 학습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을 때 얘한테 뭐라고 물었을 때 거기서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 있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두 부려본 놈이 부린다고. 그 말은 AI에게 어떻게 뾰족하게 창의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냐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 잘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이 그 질문 능력은 전 세계 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이거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메타인지는 뭐냐면 혹시 수학 시험이나 싫어하는 과목 시험 보다가 시간이 모자라 갖고 막 찍으신 적 있어요? 아, 네, 있죠. 속으로는 오늘도 다 못 풀었어. 오늘은 4번으로 찍을까 3번으로 찍을까. 딱 봤더니 3번은 오늘 하나도 안 썼네. 그럼 3번 다 찍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메타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메타인지는 뭐냐면 무엇을 하기 전에 그걸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능력. 무엇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건 나 못 풀어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풀어보지도 그렇죠. 않고. 시간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자마자 이건 나는 풀 수 있어 못 풀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간 모자라는 거는 못 푸는 거로 난 풀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왜 AI 시대에 중요해지냐면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해보고 누군가가 해봤고 그게 데이터로 남는 건 AI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누구도 안 해봤던 것들을 요구하게 돼요. 비즈니스 세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남들이 다 해봤던 거는 AI가 잘하고 로봇이 잘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 저한테 떨어지는 업무나 제가 해내야 되는 거는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데이터도 없어요. AI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해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걸 이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메타인지 능력. 그럼 메타인지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냐? 첫 번째, 공부하고 배우면 안 돼요. 지금 유튜브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 배우거나 깨달은 것은 계속 글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 향상이 그렇죠. 돼요. 듣는 거는 다들 들을 수 전혀. 있거든요. 네. 말을 할 때 이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네. 그리고 가르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반복되면 한 번도 안 가르치고 한 번도 공부 안 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증가되는 거죠. 두 번째가 명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기계가 명상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명상에 굉장히 깊은 것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깨달음과 같은 것들이고 세 번째가 반성이라든지 자기 성찰 같은 것들 이런 거 AI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 돼요. 세 번째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 그런 게 있죠. 보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내거나 시험을 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잣대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지금 교육 프로그램 모두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지는 산업 생산 시대에 대량 교육을 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이 표준화가 됐죠. 네. 그리고 시험도 표준화되니까 이거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더 못하는 애로 계급을 나누게 되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능력과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진짜 천재 같은 분들, 예를 들자면은 연예인 같은 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천재인 거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잘했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의미냐면요.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는 뭔가를 실수하고 뭔가를 못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산업사회에서 산업교육을 시킬 때는 공부를 못하면 내가 뭐 그렇지 그래서 소주 콱 먹어버리고 가가 콱 자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시도했는데 그걸 실패를 하면 남들이 안 해본 실패를 한 거면은 그게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발돋움해서 내가 원래 그런 놈이지 나 원래 돈도 못 벌어 나 원래 공부 못하잖아가 아니라 이것 봐라? 그러면 거기서 배움을 얻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resili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인간의 그가 무슨 직업을 갖던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공장에 이제 기계를 대체하는 느낌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잘하는 거다라는 걸로 그리고 살았지만 시험으로 그거를 평가를 했죠. 이제는 앞으로는 그게 아닌 거죠. 안 해본 거를 시도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벌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일론 머스크인 거예요. 전 세계 지금 1등 부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주가에 네. 따라. 근데 일론 머스크를 사람들이 지금은 존중을 하는 이유가 돈이 많기도 하고 사업적 성공을 했지만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미친놈 꼴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말도 안 돼. 무슨 화성을 간다고? 특히 자동차를 전기차를 만들어서 자기가 휩쓴다고 했을 때 시총 1위잖아요. 자동차 그룹에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너 자동차가 뭔지는 아냐? 자동차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포드가 와서 웃으면서 가고 네. 네가 공장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창업해서 로켓을 쏜다고 했을 때 나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고 웃었죠. 비웃었죠. 지금은 혼자서 전 세계 위성의 80%를 올려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꼴통 같은데 그 꼴통이 해내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실행력을 갖는 거죠. 해내는 거.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더십도 그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여전히 중요합니다. 퀄리파이를 받는 거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죠. 능력이 되면. 그런데 좋은 대학 간다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무조건 이 친구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럼 좋은 대학 가면 확률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문성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키면서 AI가 협업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다가 필요한 게 이제는 뭐라고 해야 친화력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저는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는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컨텐츠가 사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란 뭐 예를 들어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대체가 되지만 그 그림을 뭘 그려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뭐 소설 차라리 뭐 소설을 쓴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앞으로는 돈을 벌지 웹툰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대체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아까 제가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용어를 썼는데 많은 분들은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게 훨씬 더 큰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나와서 인력 거꾼을 대체를 했나요?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운전 뭐, 기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어도 20년 그리고 저는 적어도 50년 동안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감성에 해당이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작은 거 하나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의 베트남 법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 법인을 가면은 문도 덜렁덜렁하고 벽에 벽칠도 하다 말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사 못도 건물에 박다 말고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살아요. 길거리 가도 쓰레기도 쌓여 있지만 자전거 봐도 다 까져 있고 자동차도 봐도 덜컹덜컹 거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게 불평불만을 안 해요. 참 신기하죠. 그 똑같은 경험을 제가 3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한국에 일본 분들이 와서 여기는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쓰레기를 어떻게 땅에다 버리지? 횡단보도에서 길도 그냥 막 건너가. 네. 집에 갔더니 집도 지저분하고 집도 건물들도 되게 후졌어. 30년 전에 일본은 전 세계 1등의 품질 수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세계 10위 수준의 품질 수준과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트남 가면 그래요. 그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요.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무관심한 것들이 직업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 세지만 하나하나의 차이가 크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30%가 명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네. 그게 무슨 에르메스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네. 10명 중에 3분이 명품이 있다. 그러면 눈높이가 명품 눈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베트남에 가면은 10,000명 중에 1명이 명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은 그 명품의 차이의 작은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도 굉장한 품질 차이를 보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림 그리거나 혹은 예를 들면 웹툰을 그린다. 그럼 로봇이 웹툰을 그리겠죠. 근데 로봇이 웹툰 그려서 로봇이 순수하게 웹툰 그린 것과 로봇이 그린 웹툰에 자기만의 개성과 터치를 넣는 것의 차이가 작은 차이인데 지금 보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10년은 그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오히려 그때 가면 또 인간이 그린 거기 때문에 더 가치를 막 부과할 수도 부과할 있고. 수도 있죠. 아까 달리기 얘기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은 대략 이렇다. 근데 아까 20년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년이 넘어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또 완전 또 다른 세상에서 직업을 얻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게 어쨌든 이제 로봇이 계속 발전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몸까지 대체를 해버리면 아까 말한 배관공도 결국에 이 로봇이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손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기술 개발이 되면 더 세심하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단 둘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르겠다라는 대답이에요. 모르겠다. 첫 번째는 정확히 우리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혹시 알파고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세돌 씨를 실제로 봤거든요. 네네. 이세돌 씨가 자기가 졌던 그날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인공지능한테 진 느낌을.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는 사람 AI를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그런데 그 AI를 이긴 AI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과 AI가 한 팀으로 해서 바둑을 두면 AI 하나가 두는 걸 이겨요. 재밌죠? 사람이 붙으면 또 이겨요. 네. 네. 사람과 AI가 협력을 해요. 네. AI가 수를 여러 개를 주고 이 중에 너 골라봐 그러면 사람이 딱 보고 난 이게 낫겠어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협력을 하는 게 AI를 뛰어넘기도 하는 거죠. 매번 이기진 못해요. 근데 제가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걸 한치도 알 수 없는 게 그 알파고가 있었던 전날에 대한민국 인공지능으로 제일 유명한 5명이 모여서 술을 먹었어요. 국내로 AI 석학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데 그거를 주최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밥을 사는데 교수님들이죠,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5명 몽땅 다 이세돌 씨가 5판을 몽땅 이긴다. 4판 몽땅 이긴다 그러셨어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 학자들이 네.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딱 2번 이겼나요? 완전히 개박살을 난 거죠. 그만큼 몰라요. 전문가들일수록 더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 함부로 예측하거나 답변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잘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후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일하는 방식과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를 나눠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명확한 건 있어요. 부익부 빈익부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극단적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대략 한 6, 7년 전부터 학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몇몇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AI하고 로봇에다가 세금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기본소득은 그 세금을 해야지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 비슷한 게 뭐냐면은 주식회사 제도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법적인 인간이거든요. 근데 법적인 인간이 자연인이 하는 걸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도 할 수 있죠. 네. 자식도 낳을 수가 있죠. 세금도 내야 되죠. 거의 자연인의 법적인 것하고 몇몇 개를 빼보면 동격인 게 되는 거죠. 그 20년 지났을 때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고요. 명확한 사실에 해당이 되는 게. 그리고 아마도 제 전망에는 로봇과 AI에게 마치 법인에게 세금을 물듯이 세금을 물르는 게 필수적으로 시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극단적인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는 결국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큰 돈을 버는 회사, 그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 양극화를 좀 줄이려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는 생길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혹시 경쟁자를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또 누가 있을까요?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하고 부의 경쟁을 그런 건 하지 생각하시나요?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의 경쟁이나 우리의 삶의 만족도의 척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의 극단에 한쪽으로 몽땅 다 몰린다는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정말 그런 몇몇 회사와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지금 전망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너무 거예요. 어렵다.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는 strategic resonan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은 전략적인 불협화음. 전략적 불협화음이 뭐냐면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이 맞는지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가 돈 버는 회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AI 중에서 LLM에 대한 투자를 했었어야 되면은 6년 전쯤 했었어야 되니까 이미 그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는 시기는요. 이미 놓쳤다고 볼 수가 그러면 있어요. 그 섹터, 그 ETF 뭐 이런 식으로 투자라도 하는 건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건 20년 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20년 후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뭐냐 그러면 비근한 예로 제가 저는 원래 첫 대학원 마치고 첫 직장이 LG의 우면동에 있는 LG 중앙연구소라는 곳이었어요. 네. 그때 입사했을 때가 제가 첫 해가 1,800만 원, 한 3회 지나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98년 무렵인데 98년도에 아마존이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에. 네. 그때 1,000만 원 주식을 사면은 제가 작년 초에 계산해 봤거든요. 얼마 돼 있냐면 60억 원이 됐죠. 네. 600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그걸 제가 그 시각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회사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넣어서 1억 됐다. 아싸. 그리고 팔아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보유했던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게 솔트룩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 그게 5배, 10배가 아니라 600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에 대한 비전과 믿음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AI 에이전트가 개발되고 점점 네. 이렇게 확대되면 결국에는 개인 인간한테는 좀 불리한 면들도 많겠지만 회사들한테는 아주 획기적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용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런데 회사하고 회사 사이에서도 경쟁이 일어날 테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똑같은 휴대폰을 만들었었던 노키아, 모토로라, LG, 삼성. 그러니까 누가 살아남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하나 살아남았어요. 네. 다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애플 때문에. 듣보잡이죠. 애플은 노트북 만들던 애가 갑자기 휴대폰 들고 나왔으니까 모토로라하고 노키아 야 휴대폰 사고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 잘 안 될 걸. 그리고 얼마에 니네 판데 80만 원? 야 사람들 80만 원 갖고 휴대폰 안 사. 그게 갤럭시 S 나오기 전해 무렵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AI는 네. 미국이랑 중국 이쪽에서 어쨌든 대세적으로 성공하고 거기서 장악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죠. 이미 제가 보기에는 투자 관점으로 보면
이미 초기 투자는 끝났어요. 네. 저희 회사에 올해만 해도 오픈 AI 쪽에서 연락이 와서 오픈 AI 투자가 또 열렸거든요. 또 열렸는데 그걸 제가 100조 가치로 투자를 해서 도대체 얼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오픈 AI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구글에 인공지능 하는데 투자했다고 쳐요.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했다고 쳐요. 600배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0배는 될 수는 있겠죠. 10배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0배는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회사를 잘 선택을 하시면 아. 5배, 10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막막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20년 뒤는 알 수가 없다. 네. 그리고 20년 안쪽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감성적인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말씀하신 어떤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정말 앞으로 이제 AI가 우리 인류를 어떻게 바꿀지 뭐 어찌 보면 진짜 이 태풍의 네. 초입에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은 결국 이제 뭐 돈 벌고 재테크 네. 이런 것들도 네. 좋아하시니까 이런 그 재테크든 아니면 어떤 뭐 경제 전망 이런 것들에 이 AI 특히 AI 에이전트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구버라는 서비스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구버는 고오버를 붙인 겁니다. 네. 구버.ai인데요. 이 구버는 리서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깊이 있고 어려운 질문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 결과값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제가 요즘 이슈되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어 향후 부동산 투자 전략 특히 지역과 유형 그리고 관련된 규제 전망을 검토해 줘. 이걸 이제 AI 에이전트가 막 여러 조사를 해요. 협업을 해서 이제 뽑아낸다는 거죠. 네. 그런데 미국 관세 전쟁, 이스라엘 이란 환율, 전쟁 그렇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는 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 조사 분석해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네. 부동산 전문으로 하는 투자 기관에서 애널리스트라는 친구한테 맡기면 아마 한 달 동안 그렇죠. 고민할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죠. 조사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딥 리서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루시아라는 거 쓰고 여기 보면 웹 조사뿐만 아니라 여기 투자 금융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제가 얘한테 이제 시켜요. 네. 너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봐. 그러면 요 주제를 갖고 질문 의도하고 내용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일반 챗GPT처럼 답변해요. 이재명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있어서 지역별로 수요 지역이 서울, 인천 어쩌고저쩌고 GTX나 광역이나 위성도시 주목할 만하고 뭐 지방 핵심 도시는 어디가 있고 뭐 유형별 전략으로 보면은 아파트, 단독주택, 뭐 상업용 부동산은 오피스텔. 이건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네, 이 정도는 챗GPT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에이전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챗GPT 수준으로 되는 거 저희 회사에 루시아가 결합이 되는 이제부터 에이전트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네. 얘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당신이 질문한 거를 그대로 질문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질문을 꼬우고 다양한 방면으로 한번 질문을 재구성하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앞쪽에서 몇백 개를 찾은 것 같고 다시 질문의 내용을 확장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뭐야? 그리고 전략이 어떻게 조정돼야 돼? 미국 관세가 한국 부동산 정책은 뭐예요? 있죠? 환율 변동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이스라엘 이란 전은 부동산 영향이 미치고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전망 기하고 향후 전략에 대한 거 어떤 걸 할까?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만들어내요. 이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수집을 하면은 얘가 이제 리서치를 해요. 리서치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뉴스들 그리고 논문들 이런 걸 다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수집된 문서가 적절한 근거를 다는지 자기가 또 읽어보고 생각을 해요. 먼저 질문에 요청한 주제를 봤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좀 뭐뭐인 건데 이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문서 95개를 자기가 다 읽어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55개는 적절하다 봐. 그러고 나서 그거 읽어보면서 자기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질문이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려면 질문은 부동산 경과 부동산 가격이 향후의 부동산 전략과 지역 네.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있어요. 그런 문서들 정보를 해서 핵심 정보를 보다 충분한 근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의사서는 자료 67번, 72번 뭐뭐에 존재.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한 유지가 관점이란 걸 난 배웠는데 이 정부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두 번째로 미국 관세 관련된 거는 어쩌고 저쩌고해서 예컨대 수출 기업의 직접학과 소득 감소 주택 위축에 대한 것들을 찾아야 돼. 라는 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정보 공백을 탐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 그래서 질문을 또 생성해요. 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한테 또 던져요. 이재용 정부에서 도심 재건축에 관련된 공급 물량 예측 보고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 관세가 실질 GDP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OECD 보고서 있어? 혹시 중동 지정학적인 게 당시 국내 부동산 경과의 연구에 연결됐던 기관이나 정보는 있어? 저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근거를 또 찾아내요. 이게 보고서나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찾아내줘야지 사실은 이게 정확도가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근거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관세가 실제 GDP 영향이 미치냐, 또 재건축에 영향을 재초안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전 그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또 다른 에이전트가 이 중에 다른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다른 에이전트가 생각해요. 자, 이재용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고 정책이 있었는데 네. 그 정책이 상상도 못했었던 이스라엘 갈등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공급 확대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네. 뭐 등등이 하고 있다는 걸 하고 있고 관세 정책에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철강 알고리즘 뭐뿐만 아니라 등등등등인데 50%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뭔가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OECD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등등. 그러면은 좀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뭐 정확도 판단을 지금 지가 검증을 또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추론 엔진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과정이 추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몇 번 사실은 근데 이거는 타당성이 있지 않고 그리고 어디에서 서울에서 강남권 종로 성북동의 밀집구역의 용적률 향상으로 해서 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 얘가 추론해낸 거예요. 읽어서 읽은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이거는 다른 자료로 비교해 보니까 이건 근거가 부족해. 타당성 네. 없어. 라고 해서 모든 자료의 근거들을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 검증하는 과정이 지금 추론 과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에이전트가 계획을 세워요. 여태까지 한 질문들과 자기와 다른 에이전트가 했었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서를 생성하고 답변하는 게 좋겠어. 네. 그래서 답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플래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초안을 설계하면서 질문의 요구사항은 4가지 축으로 핵심이 명확히 짚어야 되고 그 4가지 축이 어떻게 저쩌게 되고 뭐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것 등등에 관련된 것들이 목차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목차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도 챗 GPT를 쓰는데 챗 GPT한테도 저렇게 비슷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챗 GPT가 나름 추론을 해가지고 내는 결론하고 이거의 결론의 차이는 결국에 다른 에이전트들이랑 다른 AI랑 협업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가요? 그리고 그 협업한 결과를 검증을 추론을 하냐 안 하냐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추론과 검증이 한 차례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4-5차례 이상을 반복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챗GPT 한 번 질문하고 한 번에 답변이 꽉 나오는데 이런 에이전트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답변 결과를 보면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조사도 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 조사도 하고 그 조사를 읽어봐서 논리적으로 자기 학습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자기 지식을 갖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들을 다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또 검증을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그럼 그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네. 거를 뭘로 얘는 뭐 판단을 멈추는 해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처럼요. 나름대로. 네. 이 정도면 이제 이 사람을 알겠어. 설득할 만하겠다라는 거는 어쨌든 인위적으로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 건가요? 지금 이 친구가 1차 답변을 만든 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나온 것이 지금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재건축, 재개발 절차 간소함이 용적률 향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하고 실수요자 보호란 목표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거 자료가 39번하고 63번을 근거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인허하고 차권 지형적인 구조 문제로 인한 완전히 발효될 수는 없는데 재건축 초안 이익 환수제는 유지할 방침이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것들의 일관성 유지하는 의지가 반영될 거라고 나름 판단을 하는 거네요, 자기가. 엄청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자료만 갖고는 하지 않고 그걸로 판단해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사기 스마트 신도시가 뭐예요? 뭐 그런 걸 발표했습니다. 사기 신도시를 아. 하겠다. 근데 이거는 근데 네. 그런 문제는 있네요. 뭐냐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뭔가 문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어떤 표심을 판단한다거나 그냥 인간의 변심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관세 전쟁이 부동산이 미치냐 진짜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네. 과거 데이터들을 이제 다 확보하니까. 확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갈등하고 유가, 전 유가는 묻지 않았지만 유가 환율 변동이 그럼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어떻게 되냐. 미치냐. 예?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은 네. 이런저런 완전히 새로운 거. 여기 물어볼 게 공사비 많네요. 상승하고 재건축 프로젝트 연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가가 문제가 유가가 되니까. 올라가니까 공사비 증가가 있는데 재건축 프로젝트 연기하고 분양 상한제 규제가 유지된 상황에서는 이거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서울 도심의 재건축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사적 사례도 얘기해요. 1973년 석유파동 그리고 오늘날 상황과 과거하고 현재하고 옛날에 차이 나는 점은 뭔지. 제가 사실 챗GPT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못해요. 챗GPT가 그건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그 프로 모델이나 뭐 이런 더 최신 모델 갖고는 모델로는 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는 결과를 내오는데 아까 한 거의 4분 걸렸잖아요. 네. 이 4~5분 걸리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인간이 한다 그러면 몇 주가 걸리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다 근거를 제시해요. 이렇게. 네. 이거에 관련된 근거는 뭐다. 근데 근거를 베끼는 게 아니고요. 그 근거를 에이전트가 다시 해석을 해서 추정을 하고 추론을 해서 예측을 해요. 그게 이제 에이전트가 AI 혼자로는 어렵지만 여러 에이전트가 근거 조사를 하면서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AI라는 게 가장 저는 대단한 게 자료 조사를 어쨌든 순식간에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걸릴 텐데 몇 네, 달이 네, 걸릴 텐데 네. 이런 것들 금방 해내니까. 그런데 이거를 AI끼리 또 협업을 하니 얼마나 빨리 순식간에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얘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AI 에이전트는 더 깊게 들어가서 에이전트를 생성해 놓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너 부동산 변동이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면 나한테 알려줘. 정리를 해갖고 전 세계 대상으로. 네. 그러면 AI는 언어 문제가 상관이 없으니까 전 세계 언어 하는데 이걸 쓰기 굉장히 좋은 게 크립토 커런시는 전 세계 시스템이 한꺼번에 작동되니까 네. 물론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다른 AI 에이전트가 협력을 하게 되면은 뭐를 만드냐면 얘가 유튜브 아까 조사한 거 있죠? 그걸로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팟캐스트를 생성해요. 네, 요즘엔 그런 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냥 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거를 그래서 만들더라고요. 방금 지금 저는 한 번도 안 한 걸 갖고 팟캐스트 생성하라고 이 에이전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팟캐스트 생성을 하는 게 한 2~3분 걸려요. 그럼 얘가 자기 조사한 걸 갖고 기가 막히게 팟캐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에이전트를 연동을 하면은 유튜브 자체에 가상인간 아나운서를 만들어서 둘이 대화도 하고 네. 지금 저희처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팟캐스트 한번 조금 이따 우리 얘기한 걸로 인공지능이 자기가 조사도 하고 작가처럼 대본도 써요. 심지어 그리고 그 전문가 인공지능을 불러갖고 대화를 나누도록까지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영상 혹은 음성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튜버들이 조금 있으면 다 대체되겠어요, 이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체되지 않고 유튜버들이 이 AI를 잘 쓰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여기 핵심은 첫 번째 그 질문인 것 같고요. 우선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을 정말 잘하는 거.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뽑아낸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전문성이 없으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맞는지 아닌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사 선택을 뭘 할 것인가. 그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인간이 맞아요. 할 역할은. 거기에다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게 아까 그 질문했을 때 얘가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게 논문도 있고 조사 보고서도 있는데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도 있는 막 거예요.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가 읽으면서 한글 문서 보고 있고 뉴스 보면서 전망하는 것보단 깊이 자체가 다르죠. 그러겠죠. 네, 그리고 부동산 전문 사이트도 가서 뒤져서 공부를 해와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쓰면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진짜 내가 어떤 하나의 리서치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느낌으로 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 리터러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20대, 30대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 쓰는 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쓴 것처럼 네. 지금 있는 젊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널리스트를 부리고 있는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 정도로 쓰게 된다. 네. 일반인들이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은 약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개인 약간 사업자가 될 그냥 가능성이 사장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AI들을 부리면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CEO가 될 가능성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엄청 그러면 치열해지겠죠. 그 경쟁은 똑같은 AI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어디서 경쟁력이 생길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휴먼 인더 루프인 거예요. 내가 똑같은 AI를 써도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하고 거기서 네. 새로운 걸 배워서 새로운 시도를 해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죠. 조그마한 차이라도 거죠.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작은 차이가 큰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네. 음.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진 팟캐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팟캐스트 글로벌 크로스로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글로벌 리스크와 국내 시장의 교차로라는 주제로 국제금융 전문가 도영 박사님과 함께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요것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네. 이제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네, 뭐 네, 저 PBR 주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코스피 5천을 예, 예. 달성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특위도 만들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수혜주 주식을 찾아줘. 10개 정도만 찾아주면 좋겠어. 네네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제가 그 중에서도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예를 게 들어 뭐 뭐냐면 PBR 0.5 이하 0.5 이하고 뭐 이하, 영업이익률은 이고. 뭐 15%가 넘었으면 좋겠고 배당률도 뭐 한 5%는 이상 나오는 주식이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배당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까지 배당을 안 했어도 향후 상법 개정되면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회사도 네. 제시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네. 잘 시키면은 얘가 다 찾아준다는 거죠. 찾아주기도 이야. 하고 추천도 하고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근거가 뭔지를 제시를 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가 질문해 볼까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질문을 제가 지금 해놓으면 얘가 이거를 또 조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조사하는 동안에 진짜 아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있는 것 굉장히 좋고 재미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 시켜놓고 다른 거 해도 다른 거 되나요? 해도 돼요. 띡 네네. 시켜놓고요. 네. 다른 걸 한번 좋네요. 해볼게요. 그냥 직원이네 그냥. 직원이에요. 시켜놓고 이거는 제 어카운트인데 저를 위해서 AI가 추천해줘요. 네. 제가 좋아할 만한 기업들의 동향 또 최근 아. 정보들을 저한테 맞춤형으로 다 추천해 주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솔트룩스도 있는 거죠. 기사 같은 것도 찾아주고. 기사뿐만 아니라 뭐든지요. 자기 스스로 보고서를 써줘요. 내가 일일이 기사 뭐 20개, 30개 다 읽어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글로벌 생명공학 기술 현황 미래 전망은 얘가 자동으로 요약 보고서를 저한테 써준 거예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네.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저만을 위해서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얘가 만들어준 거의 근거는 이 밑에 다 있는 거죠. 이 옆에. 네. 이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게 관심이 있거든요. 생명공학에 AI를 적용하는 게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기업도 제시를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여기 SK텔레콤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네.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를 앞으로 딱 어떻게 될까? 들어가면은 이 에이전트가 있어요. 컴퍼니 에이전트가 지가 매일 매시간 조사를 해요. 이 회사에 대해서요.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의 뉴스 동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뉴스 나온 것 중에 어떤 건 호재고 어떤 건 악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오늘 시황에 관련된 거 시황의 근거도 제시를 해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를 같이 협력하는데 제가 놀란 건 이런 거예요. 리포트를 하루에 2개씩을 써줘요. 근데 이 리포트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데요. 이걸 네. 만들어 준 거라는 거죠, AI가.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제가 일일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가 조사를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요약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얼마이고 시총이 얼마이고 어쩌고저쩌고인데 신기하네요. 핵심 인사이트로 주가 상승의 동의는 뭐고 외부 변수는 뭐고 시장 점유율, 재무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SK 하이 ENG의 완전 자본 잠식이 전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시황 요약을 하면 오늘 주가 상승 지속이고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임박인데 전략적 우위 확보가 뭐고 또 SK 하이닉스의 최근 성과하고 주가 동향이 뭔지를 얘기하고 산업 변수하고 대외 변수를 얘가 조사한 거예요. 근데 전 이게 놀라요. 얘가 주식 토론방을 모두 다 읽어요. 그래서 인간 지표까지. 네, 그래서 주식 토론방을 제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너저리인 거 뭘 읽기도 그렇죠. 어렵잖아요. 자기가 다 읽고 요약을 해요. 네. SK 하이엔지 자회사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재무 상태 우려, 성장 잠재력 이렇게 요약을 한 좋은데요, 거예요. 이거 되게. 엄청 좋죠. 아,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근거 뭐야라고 이거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근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여줘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면 돼요. 검증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분석가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에이전트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몽땅 다 수집해서 저한테 요약해서 또 보여줘요. 네. 제가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감동받은 거는 이 에이전트 핵심 뭐냐면 공시 요약이에요. 네, 공시까지. 근데
사실은 이 공시라는 게 일반인들은 보면은 알 맞아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복잡하죠. 공시했는데 뭐 숫자만 잔뜩 있고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 다운받아서 챗GPT한테 요약시키고 그랬거든요. 비슷하게 얘가 읽고 요약을 해줘요. 다. 아, 그게 뭔데 SK 하니까 대규모 집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SK 기집전 소속에서 하이닉스가 최태원 회장 동의를 관여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 지금 낸드인데 지금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해외 결세 관계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라는 포함을 하고 있다는 공시라는 거예요. 4분의 네. 1 분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가 공시를 읽을 줄 몰라도 재무제표도 읽고 공시 내용의 장표를 다 읽어서 얘가 내 대신에 그걸 해석을 해줘요. 공시 요약을. 그럼 결국에 이 정확도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뭐 그 관점이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네. 충분히 어떤 투자에도 좀 쓸 수 그럼요.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얘가 그걸 조사해서 관련된 리포트를 끊임없이 만들어줘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이 하이닉스 기업 에이전트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 기업 에이전트는 이 기업만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리포트를 내주고 AI가 인간 대신에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많은 리포트 읽어보고 시장 동향이고 뉴스 읽어보고 심지어는 이 투자 방에 들어가서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 직업 전폐를 해야죠. 그리고 얘가 알림까지 보내죠. 지금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네. 팔아야 돼요. 사야 돼요.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를 다 조사해요. 예를 들면 이거 TSMC 스트래티직 시프트를 네. 한 거거든요. AI가 TSMC가 하이닉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 하이닉스한 단어가 아예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조사까지 해갖고 분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관심 있는 투자자는 요거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 아무래도 본인이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뭐 그렇죠. 정확할 거고 네. 또 다양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진짜로. 뭐 하여튼 네. 예, 그런 형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재용 정부 상폭개장에 따른 수혜주 추천이네요. 이게 뭐 법적 문제는 없는 거죠, 이런 아니, 것들. 뭐 모르겠어요. AI가 한 거니까. 네, 이렇게 긴 얘기를 썼는데 네. 주주가치 재평가의 서막이랍니다. 아, 제목을 그래요. 따준 그럴 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가져온 변화도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다. 네. 주요 개정 내용하고 수혜 기대 섹터를 놨어요. 그래서 아마 자사주 소각 의무와 배당 성향 공시 의무와 이런 것들 할 것 같다. 다 할 것 같다. PBR 0.5 이하 네. 기업 분석을 하려면 1 이하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는 거죠. 현대제철. GS, 뭐 현대제철 뭐 이런 것들이 GS 한국가스공사, BNK 저부터 투자해야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주다. 예, 아. 라고 하는 것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운송업종은 체계 PBR 빠르게 하락이 되고 있고 기계업종 역시 작년 하반기 고점 대비 근접하고 있지 않아서 ROE 자기 자본 이익이 개선이 된다. 그리고 네. 영업이익 15% 이상이 되는 걸로 보면은 HMM, 메리츠 금융, 뭐 하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을 찾아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중첩이 되는 걸 제가 물어본 거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현재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으로 봤을 때랑 네. 배당 없이 상법으로 배당 가능성이 생긴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많이 올랐거든요. 산업에 대한 슈퍼 사이클로 강화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종합 수혜주 10선이랍니다. 저기에 분산 투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금융 지주하고 에너지 섹터. 우리 금융 지주. 여기 해줬네요. 중첩돼서 다 뽑아줬네요. 충전을 뽑은 네, 거예요. 네. 이 중간에 이게 추론을 한 건 옆에 왜 어떻게 그게 나온지를 다 추론한 거예요 지금. 아, 얘가 그 근거가 뭔지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네요. 참조까지도 다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선과 통신 섹터, 기타 저평가 대형주, 그리고 투자 전략하고 결론을 얘기하고 종합 결론까지 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요 근거뿐만 아니라 참조를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이 의사결정에 내린 참조 외에도 보면요. 추론하는 과정에 이 밑에 쪽에 굉장히 많은 참고 자료를 얘가 또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야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이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전문가 많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뭐 대략 이렇게 생각은 있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근거까지 제시를 이렇게 쉽지 않죠. 몇 분 만에 하는 거는 사실 AI가 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구가 될 것 같다는 되겠죠. 생각은 저도 그리고 확실히 그걸 듭니다. 포기하시는 분들은 ETF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실제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한번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 맨날 챗 GPT만 쓰고 이런 걸로도 충분히 AI가 좀 뭐랄까 생산성을 높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세계가 있고 생각보다 이게 빨리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리서치 그룹을 아예 운영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 되게 맞습니다. 유용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자기 업계나 아니면 자기 그 업무에서
아마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은 확실히 좀 도움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확실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왜 투자하는 유튜브마다 써 있잖아요. 네. 정보는 제공하지만 의사결정은 물론 당연히. 책임진다처럼 AI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줘도 뭐 저는 네. 뭐 이미 한 달치 일을 뭐 대신해준 느낌 같은 맞습니다.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것들도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숙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이 AI가 어떻게 발전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까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이렇게 체감을 해보니까 많이 또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 아빠로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도 또 걱정도 되고 진짜 좀 고민이 많아지긴 합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